네, 그럼 이번에는 예외와 예외 처리, 예외 전가 및 사용자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와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외랑 에러를 일단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에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예외가 됐던 에러가 됐던 이 모두는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로우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스로우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에러와 익셉션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에러를 상속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에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익셉션을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당연히 다 또 익셉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익셉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자식 클래스들은. 자, 그럼 예외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외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예외라고 하냐면, 연산 오류가 생기거나 포맷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개발자가 해결 가능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예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0분의 1이라고 하는 연산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CPU한테 시켰다고 쳐볼게요. 분모가 0인 경우는요, 불가능하죠. CPU가 계산을 절대 못합니다. 수학에서 있을 수 없는 수죠.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그 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봤는데요. 0분의 1. 여러분들이 보신 건 리미트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인 경우는 수학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CPU도 계산을 못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연산이 불가가 됩니다. 불가합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혼돈할 수 있는데요. 연산 그런 개발자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불가한 연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개발자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체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연산이 불가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체 방안으로 이 A라고 하는 값에다가 최대값을 주는 겁니다.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주거나 아니면 뭐 해당 연산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는 갈 수가 없으니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대체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우리는 예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에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에러는 JVM 자체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제공할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메모리가 꽉 찬 겁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체 방안이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윈도우에서 이런 파란 화면 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파란 화면 뜨면 껐다 켜야겠죠. 그죠?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러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대체 방안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이 그냥 종료하는 방법밖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개발자 입장에선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우는 게 이런 예외가 발생을 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하위 클래스들의 어떤 객체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외를 처리해야 되느냐, 또는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번 장의 주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예외라고 하고요. 하나는 실행 예외라고 합니다. 자, 일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그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 throwover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죠. exception으로부터 바로 상속받은 예외 클래스들, 이걸 예외 클래스라고, 예외 클래스입니다. 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는 다 예외 클래스인데, 익셉션으로부터 바로 상속받은 클래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예외라고 하고요. 체크드 익셉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체크드 익셉션에서 이 체크드라고 하는 게 뭘 체크한다는 소리냐면 문법을 체크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은 다음에 익셉션은 다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런타임 익셉션, 한국말로 그냥 말 그대로 실행 예외죠. 이 실행 예외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실행 예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예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익셉션을 상속받은 일반 예외, 하나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실행 예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실행 예외는 마찬가지로 문법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문법을 체크한다, 문법을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릴까요? 자, 문법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외 처리가 필수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필수예요. 만약에 이런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단 한 줄이라도 썼다면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예외 코드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썼는데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문법 에러를 내버립니다. 컴파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실행 예외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예외들이 발생할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주절주절 막 써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니까. 다만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그냥 종료되어 버립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게 바로 실행 예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예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예외 5가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코드를 쓰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외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thread.slip이라고 하든지 또는 class.forName 그리고 마찬가지로 inputStreamReader에서 read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런 코드들은 다 일반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단 한 줄이라도 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안 그러면 이렇게 밑에 빨간 줄 거지면서 오류가 난 상태가 된단 말이죠. 문법적 오류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요. 여기서 갖다 대면 이렇게 왜 에러가 나는지가 나와요. 팝업창으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너가 작성했으면서도 너는 지금 요거 예외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에러를 내는 거야. 문법적으로 이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선은 눈으로만 좀 익혀두십시오. thread.slip이라고 하는 것은요.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스레드를 재우는 건데요. 그 재우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이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놈을 동쪽으로 메모리에다가 로딩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인데 그 동쪽으로 로딩할 때 클래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예외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건 입력을 받는 거예요.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는 코드인데 입력받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입력받다 오류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예외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 exception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오는 건데요. 파일을 읽을 때 만약에 파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드를 작성할 때는 파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예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입니다. 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조금 길어지는데 사실 제가 이 녹음을 2번째 하는 겁니다. 요 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요. 예외보다 이 클론만 가지고 한참 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고 다시 그냥 처음부터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클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론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객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럼 객체를 B1이라고 하는 이 B 클래스가 있죠. B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클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복제하는 건데 복제해가지고 B2에다 하나 더 만들어놔라. 다시 말해서 B1이랑 똑같이 생긴 놈 여기다가 복제해라 라고 하는 게 클론이라는 메소드인데 이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는 복제가 되는데 어떤 클래스는 복제 기능이 없는 거가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했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데 자, 그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예외 처리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너가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 객체가 그 클래스가 클론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예외, 클론이라고 하는 예외 처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예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행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예외는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든지 간에 문법적인 오류는 안 나죠. 그래서 컴파일은 그냥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은 강제 종료돼 버리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행예외라고 하고요.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영어로 쓰고 또는 똑같은 말로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한다고 썼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력을 할 건데 0분의 3을 출력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에서 0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0분의 3을 CPU한테 시켰으니까 CPU는 그걸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arithmetic exception, 이거 뭐 수학 계산하다가 생긴 익셉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한 줄 출력하고 그냥 프로그램은 죽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A는 UA라고 이런 상속관계가 있어요. A가 부모고요. B가 자식입니다. 이런 UML 기호를 가지고 있는 상속 기호가 있을 때 내가 A 객체 생성자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B로 캐스팅하려고 해요.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실행 예외예요. 자, 이번에는 배열입니다. 배열에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 3개를 쓸 수 있는데 3번 인덱스를 지금 출력하고자 해요. 자, 당연히 3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인덱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array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의 out of bound exception, 다시 말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실행 예외가 발생하고 역시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인티저라고 하는 int라는 정수형의 래퍼 클래스죠. 그러니까 int라고 하는 타입의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로 만든 겁니다. 이건 기본 자료형이니까 기본 자료형을 참조 자료형으로 만든 게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죠. 그 래퍼 클래스 뱃속에 있는 메소드들 중에는 parseI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간 문자열을 int형 정수로 바꿔주는 메소드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놈들이 숫자여야지 이걸 int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10만 써주면 좋을 텐데 1, 0 다음에 느낌표를 써놨어요. 그럼 숫자로 못 바꾸겠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행 예외가 넘버 포맷 익셉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입니다. 실행예외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예제인데요. 모든 참조 자료형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string A는 null이라고 썼습니다.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 자료형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지금 A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null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A.character. 이 A.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여기 뱃속에 있는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가겠죠. 실행을 못 시키겠죠.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null pointer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렇게 선언은 잘 해놓고 객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서드 막 가져다가 쓰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셨어요. 정리하면 일반 예외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에러를 내요. 만약에 반드시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킨단 말이죠. 반면에 실행 예외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오류를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행 도중에 만약에 오류가 땅 하고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은 이렇게 외마디 비명 딱 내고 뭐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출력하고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행 예외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외 처리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막 이유가 없진 않지만 이렇게 죽는 경우는 없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 및 예외 처리에서 정말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예외가 있었을 때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정상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일반 예외라고 하는 놈은 예외 처리를 안 하면 에러가 컴파일 자체가 안 되니까 다 예외 처리를 해야지만 정상 실행이 가능할 거예요. 컴파일이 될 거예요. 반면에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죽는다 그랬었죠. 하지만 예외 처리를 잘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상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방안을 제공했으니까. 자, 그 정상 실행이 실행 가능하도록 예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ry, catch, finally. 자, 제가 finally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finally라고 하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try, catch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try 다음에는 중괄호가 있고요. catch 다음에는 소괄호 중괄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예외를 처리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처리하는 예외의 종류가 나오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try라고 하는 블록 안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만한 코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 0분의 3이라고 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썼다고 쳐볼게요. 그럼 걔는 try 안에다 집어넣어야겠죠. 물론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0분의 3이라고 하는 아리스메틱 익셉션 같은 경우는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try catch로 감싸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실행 예외,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 try catch 안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아니면 interrupted exception 한번 볼까요? 지금 기억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앞에서 제일 처음 해봤던 겁니다. thread.slip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일반 예외예요.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try capture로 감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try 안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프린트 라인 해놓고 0분의 3이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코드는 다 트라이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트라이를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예외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얘가 실제로 발생하는 계산 못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캐치 블럭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지금 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냐면 실행 예외 중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캐치 블록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의 객체가 만들어지죠. 이 타입을 이 캐치로 이렇게 점프해서 진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예외, 지금은 예외가 100% 발생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예외가 발생 안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캐치 블록은 실행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캐치 블록은 가지도 않겠죠. 하지만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까지 가다가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캐치 블록으로 넘어간 다음에 캐치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이 있으면 나머지 줄이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스템.ext 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지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한다면 ext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try 정상적으로 예외가 발생 안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면 캐치 블록 없이 트라이 다 끝나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코드들이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첫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 블록이 실행이 되면 캐치 블록이 다 실행된 이후에 다시 캐치 블록을 나와서 아래쪽까지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실행을 할 거란 말이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PPT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거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 무조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게 일단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A분의 3. 그럼 어떨 때는 A가 0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0이 아니고 뭐 3이거나 7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떨 때는 예외가 발생하고 어떨 때는 예외가 발생 안 한다는 소리겠죠.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라는 글자 띄운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값에 0이 들어가서 정말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으로 점프를 하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에 정말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try랑 catch랑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도 실행되는 구문이고, 예외가 발생해도 들어가는 기분이고, 똑같이 진행되는 구문이고요. 그러면 이 finally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finally라고 하는 놈은요, 예외가 발생을 하던 발생하지 않던 무조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finally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만약에 여기 캐치 블럭에도 트라이 블럭에도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외가 발생을 안 하면 1번, 2번 이게 예외가 발생 안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의 순서예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1번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2번 캐치 영역으로 가겠죠? 캐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파이널리 3번으로 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있는 파이널리는 예외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블럭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널리라고 하는 놈은 만약에 생략이 가능해서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트라이 블럭과 캐치 블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놈은 파이널리를 써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는 게 중복해서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예외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걸 그대로 코드를 놨는데 이걸 JVM 측면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지금 100%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자, 지금 트라이 블록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땅 하고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를 누구한테 던지냐면요. JVM한테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이 예외 상황을 빡 하고 알립니다. 그럼 JVM이 체크를 해요.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요. 그 객체를 이 객체가 야구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야구공을 샥 하고 던질 겁니다. 던지는데 이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을 받는 캐쳐가 있어야 되겠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야구공이 어떤 야구공이냐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캐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아니고요.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캐쳐만 있습니다. 캐치 블럭이 있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실제 발생한 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서 JVM은 아리스메틱 익셉션 객체를 만들어서 그 놈을 샥 하고 던질 건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캐쳐가 없어요. 그러면 JVM은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아리스메틱 익셉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료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이 없기 때문에.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예외는 JVM한테 제일 먼저 전달이 되고요. 그 전달된 예외 블록을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외가 발생한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던지는데 그때 자신이 만든 객체랑 동일한 타입을 받을 수 있는 캐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놈한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리라고 하는 놈은 예외 발생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치 블록이 없는 경우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객체의 캐치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JVM은 그냥 아까처럼 외마디 비명 한번 딱 내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거가 그러다 보니까 캐치 블록이 마치 메서드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캐치라고 써여 있고 소괄호 중괄호가 있고요. 여기가 마치 매개 변수고 이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개념상으로.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당연히 절대 메서드는 아닙니다. 메서드랑은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캐치 블럭이 있습니다. 하나는 0분의 3이라고 하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처리하는 트라이 캐치 구문이 있고요. 밑에 파이널리는 똑같이 그냥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놈입니다. 자, 이번에는 20a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인티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그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널리는 동일한 코드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나는 지금 요 두 줄짜리 코드 때문에 트라이 캐치 구문을 두 개나 썼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더군다나 파이널은 지금 코드가 똑같아요. 자, 이럴 때 마치 if else if라고 하는 구문 기억하시죠? 제어문에서. 자, 이때 else if라고 하는 걸 되게 여러 개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캐치 블록도 되게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트라이 블록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가 슉 하고 예외가 발생하면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JVM한테 던지면 JVM이 아리스메틱 익셉션 생겼네. 그리고 그놈을 던진단 말이죠. 그럼 던질 때 그놈을 받을 수 있는 캐쳐 블럭한테 던질 테니까 여기까지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파이널리 실행되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셨죠? 만약에 얘는 정상 실행됐어요. 여기 3분의 A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정상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JVM한테 넘버 포맷 익셉션이 전달될 거고 JVM은 넘버 포맷 익셉션의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 던질 거고 그 던진 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캐처는 이놈일 테니까 이놈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외 처리를 한 다음에 역시 파이널리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캐처 블럭은 100개고 1000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try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하나만 있을 수 있고요. 생략 가능한 파이널리도 반드시 있는 경우에 하나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왜 에러가 날까요? 이 코드는 에러가 납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20A니까 첫 번째 줄에서 무조건 넘버 포맷 익셉션이 생기겠죠. 두 번째 건 무조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생기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넘버 포맷 익셉션이 생겼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JVM한테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줄 거고 얘는 이 객체를 생성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을 던질 텐데 캐처 안테나를 던질 텐데 문제는 이때요. 위에서부터 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캐처 블럭이 두 개죠. 그러면 넘버 포맷 익셉션을 받을 수 있는 캐처 블럭을 찾을 때 위에서부터 너 받을 수 있니 이거? 아니면 너 받을 수 있니 이거? 이렇게 만약에 위에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밑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 예외의 가장 최상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예외는 다 익셉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블럭에다가 캐치 블럭에다가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는 캐처를 갖다 놓으면 모든 예외는 무조건 어디에 걸려요? 첫 번째 거로 다 갈 거란 말이죠. 그럼 하늘이 반쪽이라도 밑에 있는 캐치 블럭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단 말이죠. 절대 실행될 수 없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걸 가지고 그 unreachable 코드라고 불러요. 거기 실제로 이클립스에서 가까이 여기 오류나는 데다 가까이 갖다 대면 unreachable 코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코드를 너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류를 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캐치 블럭을 위에서부터 확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서 항상 범위가 좁은 것부터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else 구문에서 else 구문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치 블럭이 파이널리는 없고요. 캐치 블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try를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처리를 할 거고, 여기를 쭉 실행을 하다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거 이외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그냥 죽어버릴 거고 JVM이 던질 캐처 블럭이 없으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상적으로 캐치 블럭은 둘 다 실행되지 않고 트라이만 실행된 다음에 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실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구조를 가질 텐데 지금 두 개의 캐치 블럭을 잘 보시면 결과가 동일해요. 하고자 하는 게 동일해요. 처리 내용이 동일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얘가 발생하든 얘가 발생하든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화 연산자를 가지고 예외 타입 하나와 예외 타입 두 번째 예외 타입을 오화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과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이렇게 오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참조 변수는 하나만 뒀어요. 그러면 JVM이 이 타입을 만들어서 넘기던 던지던 이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던지 간에 무조건 이 캐처 블럭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문법인데 새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7 버전인데 이 기존의 try catch 구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놈은 바이트로 읽은 데이터를 캐릭터 형태로 바꾸는 input stream,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바 IO의 하나인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바 IO 파트에서.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system.in이라고 하는 건 콘솔이기 때문에, 자, 이 코드는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는지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콘솔이에요, 콘솔. 여러분들이 콘솔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트라이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놈을 읽다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해줬습니다. 결국에는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예요. 그러니까 체크드 에러예요. 예외예요.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감싸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콘솔이라고 하는 걸 보통 리소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거나 파일을 열어놓고 있거나 그럴 때는 만약에 그거를 다 쓰고 나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겠죠. 리소스를 반납해야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다가 버벅거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이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 쓰고 나면 리소스를 반납해야 돼요. 그 리소스를 반납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이 뱃속 안에 있습니다. 그 리소스를 반납하는 메서드가 바로 클로즈라는 메서드예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던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걸 실행을 하는 도중에 캐치 블럭이 실행이 되던 예외가 발생을 해서 IO 예외를 발생을 하던 일단은 예외가 발생을 하던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던 파이널리는 공통적으로 실행이 될 테니까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던지 간에 리소스는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죠. 만약에 이 IS라고 하는 거,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놈이 널이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객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갖고 그 리소스를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요 트라이 캐치 구조예요. 파이널리를 반드시 집어넣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항상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 리소스 반납은.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파이널리는 무조건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만든 새로운 문법 구조가 바로 try with resource예요. 리소스 자동 해제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리소스가 누구예요? IS죠. 이 인풋 스트림 리더 객체가 리소스입니다. 이 리소스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소스를 객체를 생성했던 이 코드를 색깔이 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리소스를 해제했던 저 코드를요, 리소스를 처음 객체를 만들었던 이 코드를 여기 괄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 체계죠. 트라이 다음에는 원래는 소괄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괄호 안에다가 리소스를 작성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파이널리를 쓰지 않아도요. 이 파이널리를 쓰지 않아도 이 트라이 캐치 구문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무조건 이 리소스의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줘요. 자,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지금 이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요 예제예요. 그럼 여기 있는 예제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얘는 finally에서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try 다음에 소괄호가 없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try 다음에 이렇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요 놈을 여기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요. 그럼 IS 객체라고 하는 것이 요 try 소괄호 안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을 하든지 간에 try 캐치를 벗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is.close를 내가 자동으로 호출해 주겠다라고 정의된 게 바로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코드가 간결하겠죠. 이 for문이라고 하는 이게 뭐 얘가 널이니 널이 아니니 이런 것도 체크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특히 자바 IO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 문법을 꼭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IS라고 하는 여기서 만드는 객체들은 무조건 여기 IS라는 타입의 이 인풋 스트림 리더에 is.close를 호출해 준다면서요. 나갈 때.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AA는 new A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땅 하고 집어넣었어요. 여기 괄호 안에다가. 그러면 얘는 나갈 때 뭘 호출해 줄까요? A.close를 호출해 주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A 클래스 안에 클로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 호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안에 올 수 있는 거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거 안에 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안에 오는 객체들은요.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으로 close가 호출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close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구현하지 않았는지 다시 말해서 오토 클로저블의 하위 클래스인지 자식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뱃속에는 클로즈라고 하는
abstract 메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얘를 만약에 상속했으면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오토 클로저블을 상속했으면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100%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try resource with resource라고 하는 거 안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의 객체를 생성하는 모든 그놈들은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만 클로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 클로저블이라고 오토 클로저블을 상속한 클래스들만 저기 안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 가셨죠? 그러면 일단 이 예제는 무슨 예제냐면요. 이건 다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인풋 아웃풋이니까 자바 IO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콘솔에서 입력을 받는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긴 try with resource 코드를 썼어요. try 다음에 괄호를 썼고 거기 안에다가 지금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건 콘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콘솔 객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 콘솔 객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콘솔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을 이걸 통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놨죠. try with resource 안에다가. 그럼 여기 try catch 안에다가 clo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try catch가 끝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isr 1.close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게 호출이 된다. 이걸 리소스를 반납하게 되면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콘솔 입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드에서 다시 그대로 이어서 지금 코드를 진행을 했어요. 자, 두 번째에서 똑같은 코드를 짰습니다. 이번엔 try catch로 짰어요. try catch 짜려고 지금 system.in이라고 하는 걸 딱 썼더니 사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리소스가 이미 반납되어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코드, 이 예제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위에 칸에서 클로즈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클로즈가 호출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클로즈가 호출됐으니까 시스템.in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밑에서 시스템.in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예외가 발생한다, IO 익셉션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코드예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코드 무슨 인풋 스트림 리더의 객체를 생성한다던가 리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는 코드 메서드를 호출한다던가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됐나 보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try catch 안에 올 수 있는 놈들은 반드시 자동으로 끝날 때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 거니까 뱃속에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뭘로 보장받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uto close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하는 놈은 뱃속에 미완성 메서드로 클로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은 모든 메서드들은 다 클로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는 이건 상속받았지 않지만 클로즈라는 메서드는 뱃속에 가지고 있어. 그래도 못 들어가요.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객체는 오토 클로저블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만 판단을 한 다음에 쓴단 말이죠.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throws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ABC를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할 때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뭐만 기억하냐면 ABC라는 메서드를 쓰려면 반드시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A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BC를 호출하려고 해. 근데 이 ABC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면 오류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try catch로 exception이라고 하는 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finally 구문을 가지고 지금 클로즈를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놈 뱃속에 클로즈가 리소스를 해제하고 있는 메서드라고 하면 그걸 또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클로즈를 finally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이걸 훨씬 간단하게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객체만 만들어주면 try catch를 나가는 시점에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된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리소스 해제라고 하는 구문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나요? 자, 지금 여기에 무슨 throws exception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그 스로우스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이 나왔고 try 다음에 소괄호가 있는 경우의 문법도 있으니 보통 많이들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문법 이외에 이런 문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자바 IO에서는 정말로 이걸 많이 사용할 테니까 이 문법도 반드시 익혀달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exception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 예외가 되는 거죠. throws exception 하게 되면 ABC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일반 예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ABC 너가 쓰고 싶으면은 반드시 exception을 처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외 처리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게 답니다. 예외 처리가 이렇게 대단한 게 없으니까 꼭 반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